제26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많은 행사가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기분 좋고 영화 되게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니아와 그것들을 만드는 관계자 행사가 아니라 부천 시민이 모두 같이 참여하고 함께 밀어주고 함께 해야 더 커지는 영화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공감하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상해도 괜찮다. 우리는 무조건 주류만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조금 지금은 소외되고 조금은 무시당하고 그리고 비주류 그런 경계선에 있더라도 그들의 도전, 그 도전을 응원하고 그들이 충분히 재평가받을 수 있고 결국 그들이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저희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일단 분장 저희 이제 끝냈고 이제 경험하러 가려고요. 이제 기대돼요 너무. 너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사람도 많고 자유로운 느낌이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김대웅입니다. 요즘 많이 더우시죠?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한여름밤 더위를 식혀줄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됐다고 합니다. 문화의 도시 부천을 상징하는 축제로 자리 잡고 있지만 아직도 지역과의 연계성이나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들과 함께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현주소와 풀어야 할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연자 소개합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신철 집행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덕 수석 프로그래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그 위원장님 하면은 대한민국 영화 제작의 최고 아닙니까? 제가 본 영화도 보면은 은행나무 침대, 엽기적인 그녀, 그 다음에 편지, 약속, 로버트 태권브이까지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집행위원장을 맡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정지영 감독님께서 제가 좀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워낙에 영화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지식이 없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제가 좀 고사를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하면서 제가 영화제에 관심이 없어서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 국제영화제 하면은 부천국제영화제가 있고요. 전주국제영화제, 또 부산국제영화제 이렇게 3대 국제영화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천국제영화제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세계 영화제로 봤을 때 부천 영화제는 좀 독특한 지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영화제들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전부 예술 영화들을 지향하는 영화제들이고, 그리고 또 아니면 칸이나 부산처럼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적으로 만든 포용하고 있는 영화제가 있고, 저희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같은 경우는 장르 영화제라는 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해석으로 보면 그 예전에 파리 살롱이라고 우리의 국전 같은 미술 전람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전람회가 있었는데, 그 전람회는 전부 메인스트림의 작가들만 선정이 되고 유명해지고 그림이 팔리고 하는 그런 전람회였었는데, 그때 그 살롱에서 전부 낙선한 작가들이 살롱 전시회 앞에서 낙선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낙선한 영화들만 모아서 낙선한 그림들만 모아서 전시를 한 적이 있는데, 실은 여태까지 기억되고 있는 그림들은 전부 낙선전에 전시됐던 그림들, 그 후기 인상파들 그림이었거든요. 후기 인상파가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 현재의 눈으로는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새로운 정신들이 이제 태어나고 있는 그런 공간. 그래서 장르 영화제라는 것이 그런 메이저로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마이너에서 이제 앞으로 메이저가 돼갈 그런 공간을 제공하는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좀 이상한 재능들을 발견해서 그 재능들을 키워나가고 앞으로의 메이저로 키워나가는 그런 영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독특한 지점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 영화와 장르 영화의 사이에 있으면서 별이 태어나는, 이상한 장르의 별이 태어나는 그런 공간이 부천 영화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지금 이제 위원장님이 장르 영화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또 판타스틱 장르 아닙니까? 장르 영화제 특징이 뭐죠? 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판타스틱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판타스틱 영화제라는 게 도대체 뭐냐, 판타스틱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영화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두 갈래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마틴 스콘세지 감독의 휴고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멜리에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찍으면서 사람들이 저게 너무나 현실하고 비슷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되게 신기한 어떤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영화의 계통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97년에 첫 해 영화제를 할 때 멜리에스의 달세계 여행이라는 작품을 개막작으로 들었어요. 지금 사운드도 없이 다 이제 라이브로 연주를 하면서 이제 상영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 영화제 정신을 보여준다. 이 세상에 없던 거를 어떤 감정과 어떤 비전을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걸 표현으로 보여주는 것, 그런 작품들을 저희들은 이제 판타스틱 영화라고 부르고, 그래서 장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좀 큰 개념이다. 판타스틱은 그것이 이제 대중하고 소통하면서 장르화되어서 문법이 만들어지고 이래서 이제 그 장르가 탄생하지만, 애시당초 멜리에스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신기하고 이 세상에 없는 거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 움직이는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열망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 멜리에스의 정신이 이어오는 게 판타스틱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번에 표어 주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해도 괜찮아. 같은 맥락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중영화에 속하지도 않고 완전히 예술영화에 속하지도 않고 중간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대에서 새로운 재능들을 발견해 나가는, 그래서 그게 사이언스 픽션이 될 수도 있고 호러가 될 수도 있고 또 판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태어나고 있는 그 재능들을 키워나가는 영화제입니다. 수석님, 근데 이번 축제 이름이 7월의 할로윈이에요. 할로윈은 원래
겨울이나 뭐 추석 지나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저희 7월의 할로윈은 저희 그 축제 속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가 그러니까 영화 상영이 중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더욱더 저희 영화제 참가하는 관객뿐만 아니라 부천 시민들이 정말 축제로서 즐길 수 있는, 그리고 뭔가 하나의 어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희 그 위원장님께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뭐 해외 여러 가지 유명한 뭐 토마토 축제라든지 뭐 죽음의 날이라든지 우주 피스 공화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참고하면서 우리만의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부천 영화제 기간 동안 딱 이틀만 예, 그 7월의 할로윈이라는 축제를 하기로 했고, 저희 부천 그 시청 앞에 중앙공원과 시청 앞 그 광장을 그 자기가 숨은 어떤 부캐, 자기의 숨은 정체성을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할로윈이라고 하면 어쨌든 되게 막 분장을 하고 이런 게 떠오르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거를 이제 자기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부캐를 꺼내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고, 또 그 저희 한국의 그 바리공주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버려진 것들을 뭔가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바리공주처럼 저희가 바리공주를 내세워서 그곳을 이제 바리공주가 뭔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런 이틀 동안의 왕국 같은 일종의 스토리가 있군요. 네, 스토리텔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이름을 7월의 할로윈이라고 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참가를 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이제까지 뭐 해본 적이 없었던 정말 즐거운 축제를 경험하셨다라고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7월의 할로윈 축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현장을 저희들이 직접 다녀왔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1997년 첫 발을 내디딘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해마다 여름이면 호러와 스릴러, 액션, 모험, 판타지 등 내노라 하는 전 세계 장르 영화들을 선보여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시민 참여 행사 7월의 할로윈을 내세우며 대면 축제로 돌아왔습니다. 관객들이 직접 참여해서 즐기고 체험하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의 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축제에 빠져들고 싶다 이런 분들은 세계의 혈전에서 물총 싸움을 즐기시면 되고요. 바리공주 퍼레이드에 직접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옆에서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7월 할로윈 행사의 캐릭터는 바리공주. 바리대기 설화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비주류의 삶을 선택한 설화 속 바리대기가 장르 영화제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정체성과 닮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버려졌던 사람들이 새롭게 조명이 되고 응원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거라서 지금 우리도 좀 많이 힘든 시기를 겪었고 지금은 주변부에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간 새롭게 조명받고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는 그들의 도전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바리라는 용어를 지금 2022년의 오늘의 우리의 용어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저승 갈 때 건너야 한다는 냇물 삼도천은 바리월드로 들어가는 입국 관리소로 설정돼 있습니다. 메인 행사장인 중앙공원 바리월드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 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새로운 나로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삼도천이라고 지었고요. 삼도천 입국 관리소를 지키고 있는 건 페이스 페인팅 아티스트들. 원하는 캐릭터로 변신시켜줍니다. 바리대기 설화에 나오는 캐릭터들입니다. 이렇게 분장만 했는데도 벌써 신이 납니다. 오늘 천사 컨셉이에요. 천사 컨셉. 코로나가 끝난 기분이어서 정말 너무 좋아요. 되찾은 일상, 자유로움을 마음껏 누리는 시민들. 부천거리 곳곳에 활기가 넘쳐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다리공주 많이 좀 환영해 주시고 함께 즐거워해 주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다리공주, 우리 부천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영화 축제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입니다. 분장 저희 이제 끝냈고 이제 경험하러 가려고요. 이제 기대돼요 너무. 오늘 저는 옥구대왕 분장했고요. 와이프는 저는 바리공주요. 너무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사람도 많고 자유로운 느낌이고 되게 에너지가 넘치는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리월드한 카페는 바리대기가 서천 서역국에서 구해왔다는 묘약을 주스로 내놨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로윈 컨셉이어서 그 바리공주의 묘약이랑 이제 양류수라고 해서 이게 건강 주스예요. 그래서 양류수 이제 빨간색이 홍, 초록색이 록 해갖고 양류수 두 종류 준비했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 덕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장름을 많이 하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한 발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 부천국제영화제 처음 시작될 때부터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영화제라서 지금 부천국제영화제가 예전보다는 관심이 더 줄어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고 나서 더 많은 분들이 부천영화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이제 제대로 된 영화제를 못했는데 이제 부천국제영화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해외에서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많이들 알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제 그 전 세계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장르 영화제입니다.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그 페더레이션이 있는데 그 페더레이션 영화제 중에 이제 7개 영화제가 모여서 또 칸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판타스틱 세븐이라는 그런 세션을 만들어서 각 영화제에서 고른 영화 프로젝트들이 칸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전 세계 그 제작자들과 디스트리뷰터들한테 소개가 되는 그런 세션도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산 영화제도 물론 많이 알려져 있고 알려져 있지만 부천 영화제도 장르 영화제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장르 영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장르 영화 수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사실 그 영화들이 그 한국 영화가 이제 한국 콘텐츠와 더불어서 엄청나게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는 특히나 또 칸에서 2 작품이 수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서 이제 알려져 있는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K 콘텐츠로서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콘텐츠가 되었는데 결국은 그 뿌리는 이제 한국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르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중들하고 호흡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은 사실은 그 장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류나 상업 영화로 이제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장르라는 말을 굳이 갖다 붙이지를 않는데 사실은 헐리우드의 모든 영화는 거의 장르 영화들이고 그리고 한국도 영화들이 대부분 이제 장르화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2년 만에 재개되는 이 부천국제영화제에 전 세계에서도 많은 영화인들이 참여를 하고 또 영화도 참여하겠죠? 네, 참 대단히 많은 분들이 50여 개국에서 170여 편, 268편. 네, 단편 포함해서. 그렇죠. 네, 268편이 단편 포함해서 260편이 이제 상영이 됐고요. 많이 참여들 하셨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출품 소개되는 영화들 가운데 좀 재밌거나 인상적이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예매 시작하자마자 몇 초 만에 매진이 된 개막작 맨이라든지 개막. 예.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세계 최초로 네, 정범식 감독님 신작 유노말 두 작품이 제일 큰 인기를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니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들은 정말 빨리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팬덤이 있는 작품들 이런 거 알고 있군요, 그러니까. 네네. 벌써 이제 그 표를 예매하기도 전에 막 화제가 돼서 빨리 매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역시 빨리 매진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부천국제영화제에서 소개된 영화가 실제로 일반인들한테 그 상영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릴 수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영화제 때 미리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영화제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영화제가 아니면 아예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는 관객들도 그렇죠. 계시고요. 네. 이 수석님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래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생소해서 그러는데 프로그래머의 역할이나 이런 게 어떤 거죠? 프로그래머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역할은 영화를 보고 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영화를 많이 보는 직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제 방향이나 정체성에 맞게 또 여러 가지 그 영화와 관련된 행사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영화를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여름 하면은 이제 공포물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러물 같은 게 나오는. 네. 이것도 일종의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보면 좀비 영화 있고 그 전에 보면 또 귀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트렌드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를 겪은 사람들의 고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물질적인 세계의 내가 아니라 이 인터넷이나 사이버 공간 속에서의 자기 자신이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약간 정신분열 혹은 정신적인 질환 이런 부분으로 해석되는 그런 작품들이 그 호러 쪽에는 그런 작품들이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위원장님, 이게 좀 무거운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는 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방법, 이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저희 패밀리 섹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섹션에서 이제 그 패밀리가 한 가족이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영화들을 선정해서 저희 시청 앞에 이제 광장에서 이제 상영하기도 하고, 패밀리 섹션에 특별한 것이 어린이 심사위원단이 있었어요. 어린이 심사위원이요? 네네.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었죠? 20명이었죠? 네. 20명이 심사를 해서 상을 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대단히 좋았었어요. 대단히 좋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시 중단이 됐었는데 올해 이제 다시 다시 부활을 했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영화학교에 유사한 것을 이제 다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터 교육을.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자꾸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국제 영화제의 정체성이 좀 모호하다.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 특히 애니메이션 부분 같은 경우는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것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넘기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거의 뭐 틀려고 상영을 하려고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연 아바타는 애니메이션인가 실사 영화인가? 그거 거의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이거든요. 3분의 2가. 그럼 이게 경계가 지금 모호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과 실사 영화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있고, 그렇죠. TV 드라마와 영화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게 전체가 지금 모호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본다면
저희가 애니메이션의 영역을 침범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노력을 하는데 네. 그게 막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CG 같은 경우는 거의 애니메이션이 CG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뒤섞여서 그런 지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막식에 앞서서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을 할 때도 보니까 좀 비슷하게 영화란 무엇인가. 지금 뭐 필름으로 찍는 영화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영화계가 풀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세계 영화계가 풀어야 될 큰 숙제 중에 하나인데, 최초의 그 영화가 시작됐을 때는 그냥 필름으로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이제 분화가 되면서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것과 필름이라는 것이 이제 두 개가 분화가 됐고 달랐었는데 이제 완전히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뭐 장비도 똑같이 디지털 장비를 쓰고 뭐 보여주는 것도 디바이스도 거의 디지털 장비를 그대로 쓰고 있고 이제 극장에서 보느냐 모니터를 보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근데 모니터를 보는 것도 이미 저희 영화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또 나타났습니다. 방송에서 또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또 나타나서 이제 여러 가지 매체들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영화라고 부르지 못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저희가 던지는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 왜 오징어 게임을 영화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오징어 게임에 시리즈 영화상을 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우리는 영화라고 정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다시 이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로 돌아와서요. 네. 이 폐막작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폐막작 어떤 거죠? 영덕수석. 폐막작은 본지암으로 크게 이제 그 공포 영화의 또 신기원을 이룬 정범식 감독님의 신작이고요. 뉴노멀이라는 작품입니다. 뉴노멀이라는 제목에서도 느껴지듯이 지난 2년의 어떤 그 팬데믹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그 생활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공포를 다룬 작품이고요. 6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작품입니다. 그거 말고도 보면은 공포 영화라고 하나요? 호러 영화 같은 게 이제 대단히 많더라고요. 많죠. 예. 수정님도 개인적으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고요. 저는 공포 영화가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 뭐 이렇게 좀 거창한 시대 정신을요? 로 들릴 수도 있는데 시대 정신 혹은 시대의 무의식을 보여준다. 왜냐하면은 공포라는 거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실 우리가 살면서도 혹은 이 사회에도 공포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뭐 공부 못하면은 나중에 좋은 직업을 못 얻는다. 이것도 일종의 공포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포를 줌으로써 사람들이 어떤 걸 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공포 영화를 보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시대마다 이제 공포 영화의 어떤 경향들이 다른 것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좀비 영화가 유행하던 그런 시대를 보시면은 뭐 냉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식들이 있듯이 요즘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고독이라든지 아니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다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로 생겨난 현상의 이제 공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공포 영화를 많이 보다 보면 첫 번째는 이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웬만하면 이제 무서운 게 별로 없어지는 그런 또 좋은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괴물이라는 것을 보면은 항상 그 괴물이 이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주류나 정상이라고 하지 않는 비정상인 사람들을 괴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문학에서도 뭐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괴물이 사실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는데도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배척하고 그냥 아무 짓도 하지 않아도 그냥 생긴 것 때문에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뭐 괴물을 어떻게 상정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봐도 그 사회의 어떤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포 영화는 뭐 막 젊은이들이 그냥 뭐 치기로 본다기보다는 또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진지하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위원장님은 어떠세요?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그 제작하신 거에 보면은 구미호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저는 제가 부천영화제 좀 집행위원장 하라고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 우선 피 많이 나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김수석 제가 설명 듣고 아 그게 그런 게 있군요. 아니 그 왜 그런 영화 왜 봐? 왜 만들고 왜 봐? 그랬더니 저런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요새 조금씩 배워가고 있고 보고 있습니다. 발견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좀 인상에 남는 공포 영화 어떤 게 있을까요? 에일리언이지요. 네네. 에일리언. 왜 에일리언이요? 아니 뭐 워낙에 잘 만들어졌고 뭐 SF 공포 영화에 뭐 아주 그냥 역사적인 대표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공포 영화면은 또 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결국 인간을 가장 닮은 게 두렵다. 공포의 대상은 어쩌면은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닮은 게 가장 두렵다고 얘기도 많이 하던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포라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네. 공포 어떻게 될지를 알면 공포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보면 네. 롤러코스터는 죽지 않을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밌거든요. 네. 근데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진짜 공포거든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것처럼 진짜로 어떤 부분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오는 공포가 이제 제일 큰 것 같고 그게 공포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이 이제 롤러코스터 얘기를 했는데 롤러코스터도 처음 탈 때는 굉장히 무섭지만 자주 타다 보면 또 적응이 되잖아요. 네. 공포 영화도 그런가요? 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포 영화 매니아들은 시리즈의 뭐 그런 어떤 디테일들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기도 하고 몇 번씩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덕후가 되는 것 같아요. 덕후요.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공포 영화가 이제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그걸 넘어서서 네. 내가 이제 뭔가 탐구해야 될 어떤 그 덕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저희 영화제는 그런 덕후, 영화 매니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영화제거든요. 우리가 이제 떡볶이라든지 뭐 매운 음식을 먹을 때도 보면은 이제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매운 거, 뭐 네. 중간 매운 그쵸, 거, 뭐 그쵸. 약하게 네. 매운 거 있듯이 공포 영화에도 이런 레벨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런 레벨도 있고 또 뭐 저희가 이제 사실 저희 섹션을 올해 완전히 개편을 해서 저희 매니아들이라든지 공포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드레날린 라이드라는 섹션이 있는데 아까 뭐 롤러코스터 말씀하셨지만 이 작품 영화를 보면서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그렇고 비명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이 모인 섹션입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는 매운맛 영화들이 많다. 예. 이제 반면에 메리고라운드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오히려 이제 뭐 같은 공포 영화라도 코미디 코믹 호러라든지 아니면은 판타지 영화 그리고 코미디 이런 작품들이 모여 있는 섹션도 있습니다. 아, 그 섹션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짓는 게 있군요. 섹션은 아예 섹션 이름을 들었을 때 뭔가 영화가 연상되게끔 장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번에 그 영화제 그 초청되는 해외 거장의 감독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죠? 이번에 좀 특별한 사람이 있는데요. 브라이언 유즈나라는 그 감독 겸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분이 정말 엉뚱한 분이셔요. 그래서 굉장히 이상한 영화를 만드셔가지고 공포 영화 뭐 이런 것들 만드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그 유명한 건 애들이 줄었어요. 뭐 여보 애들이 줄었어요라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포스럽잖아요. 근데 이걸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처럼 그런 드라마를 만든 그 영화를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은 또 그 김영덕 수석이 얘기한 것처럼 그 베버리 힐즈에 사는 굉장히 잘 사는 이상한 그 외계 돌연변이들이 그 시민들을 빨아먹고 사는 가난한 시민들을 빨아먹고 사는 아주 풍자적인 영화로 데뷔를 했고 굉장히 이상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유럽에서 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고 팬들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브라이언 뉴스나는 그 바르셀로나에서 그 아주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될 정도로 꽤 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유명한 그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기발한 상상력하고 기발한 해학과 공포를 뒤섞은 걸로 대단히 유명하고 엉뚱한 감독이신데 요번에 저희 환상영화학교라고 이제 그 영화 학교가 있는데 그 아시아의 창작자들이 와서 멘토들과 이제 같이 공부를 해나가는 환상영화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교장으로 오셔요.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요번에 아쉽지만 또 못 오셨던 분이 평론계에서 유명했던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못 오셨어요. 닉 제임스라는 분이 영국에서 못 오셨고 굉장히 노력을 좀 많이 했었는데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쪽 아마 분은 김영덕 수석께서 한번 소개를 좀. 저희가 올해 새로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매드맥스라는 섹션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경쟁 부문은 좀 더 그 신인들이라든지 좀 도전적인 그런 작품들을 많이 뽑아서 상영을 하는데 이제 그게 부천 초이스 섹션인데 영화가 너무 좋은데 사실 이분을 경쟁해 하기에는 굉장히 경륜도 많으시고 거장이신 그런 분들을 위한 섹션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매드맥스라는 섹션으로 그런 분들 작품을 이제 보여드리고 뭐 미ike 다카시 감독 부천에는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특별전도 했던 감독님인데 미ike 다카시 감독도 왔었고 그리고 히로키 류이지라는 또 일본 영화계 중견 거장 감독이 참가했습니다. 그 우리 배우 문근영 씨도 그 이번에 감독으로 데뷔하면서 왔다고 하던데. 네, 문근영 배우는 이제 단편 영화를 3편을 연출해서 그 작품을 저희 영화제에서 모두 같이 선보이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배우 특별전에 보면 또 설경구 씨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네. 저희가 국내 최초로 2017년에 배우 특별전을 해서 전도연 배우 특별전으로 시작해서요. 정우성, 김혜수 배우를 계속 특별전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그 배우의 작품들을 상영도 하고 책자도 내고 또 전시까지 하는 그 되게 중요한 그런 특별전을 했었는데 지난 코로나 때는 방역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배우 특별전을 못 하고 아무래도 어려웠죠. 올해 다시 새롭게 이제 기획을 해서 올해는 설경구는 설경구다. 설경구는 설경구다. 아유 좋네요. 정말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연기의 새로운 지평을 늘 만들어가는 배우 설경구 씨의 특별전을 하게 됐습니다. 설경구 씨도 직접 오나요? 그럼요. 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전시도 보시고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도 하고 갔습니다. 괴담 캠퍼스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이거 어떤 거죠? 괴담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근데 이제 이야기라는 게 결국은 모든 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장르로 가든지 이야기란 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의 정체성과 색깔에 맞게 괴담이라는 걸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수집하는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단편 영화 제작 지원을 했고 작년에는 거기에 더해서 장편 영화와 시리즈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는 것을 지원하고 멘토링하는 기획개발 캠프까지 이제 작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어요. 이 호러물 있지 않습니까? 공포 영화를 참 보고는 싶은데 나는 좀 보면은 잠이 안 온다. 너무 무섭다.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좀 판타스틱하고 대신 이제 뭐 좀 톡톡 튀는 뭐 이런 재미가 있는 영화도 많죠. 이번에 네. 될 것 같은데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꼭 호러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말 많은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어떤 매운맛부터 아주 순하고 달콤한 맛까지 그 파노라마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드레날린 라이드라든지 매드맥스 이런 섹션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누아르라든지 SF 영화를 소개하는 이제 메탈 누아르라는 섹션이 있고요. 여기에는 네. 좀 더 머리를 쓰고 네. 뭔가 이렇게 차갑게 영화를 보실 분들을 위한 섹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린 메리고라운드는 좀 네. 더 코믹하고 달달한 그런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섹션이고요. 그리고 어린이 심사단이 또 심사를 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그 패밀리 섹션을 저세상 패밀리라는 재밌는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 저세상 패밀리는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또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판타스틱한 영화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이제 벌써 26년째를 맡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대단히 궁금해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들이 좀 있거든요. 영화제에 쓰이는 예산이 낭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그런 지적들을 좀 많이 받아서 저도 뭐 영화 좀 한번 제가 조사를 좀 해봤었어요. 따로 좀 조사를 좀 해봤더니 그랬더니 거기 이제 직접 경제 효과라고 이제 따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여태까지 시가 지출한 그 시드머니의 액수보다 한 6, 7배 정도의 직접 경제 효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천시에 주는 홍보 효과라는 것이 그건 뭐 셀 수 없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해 본 거지만 엽기적인 근거가 중국에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을 때 그 덩달아 팔리는 한국 제품들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이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가치, 정신적인 가치,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라는 게 보통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되게 무시하기가 쉽잖아요. 한류 문화, K컬처 때문에 그 수출에 굉장히 큰 득을 보고 있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문화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라든지 또 정치인들 같은 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표가 또 대단히 중요하고 시민들에 대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해나가셔야 또 성취에 대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들을 많이 세우세요. 근데 단기적인 목표만 가지고 갔을 경우에 대단히 위험한 지점이 많은 건 뭐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것을 과연 이 문화적인 성취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성숙시켜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가 연결 지점을 만드는 것이 그 미국의 마케팅 전문가 세스 고딘이 얘기한 보랏빛소에서 이제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문화적으로 동질의 종족을 만들어서 그 종족들이 연결이 되게 하는 연결 지점들을 계속 만들면 무한히 넓은 세상이 만들어진다. 이것을 만들지 못해서 그렇지 이걸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해라. 그러면 이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적 부천이 이루어낸 그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의 이 성취를 과연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경제적으로 연결, 그리고 시민 생활의 연결, 주거의 연결, 교육의 연결 이런 점으로 전부 이제 파생을 시킨다면 굉장히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돈인데 예. 눈에 지금 수익이 1원이라도 안 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버리기가 십상인 거거든요. 근데 문화는 그렇게 판단될 게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25년 동안 해온 것, 저희가 대한민국 영화가 지금 해온 것이 30년 정도 됐거든요. 막 그 성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 25년,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런 꽃을 피우기까지 지금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쪽으로 이제 연결 지점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것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해온 걸 버릴 때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진화시켜 나갈 것인가.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수석 프로그래머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판타스틱 영화제의 프로그래머로서 그 관객과 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객과 영화제, 그리고 영화제는 결국 축제인데, 축제라는 그렇죠. 거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주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기본에는 관객이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커뮤니티가 있고, 그리고 또 기관이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또 그런 주체가 있고, 여러 주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뭔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한쪽이 막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한쪽이 싫으면서도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면 정말 영화제가 더욱더 흥하고 오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오늘 두 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로 26년째를 맞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또 한 번 도약을 위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화에는 물론 지역 주민들이 사랑하는 문화축제로 확실히 자리 잡아야 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부천 영화제 축제장을 찾아서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화제는 이번 주 일요일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